강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설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2월 18일 수요일입니다. 그래도 뭐 이제 이틀만 더 일하시면 목금요일 또 주말이니까 괜찮잖아요. 네. 맨날 설날이었으면 좋을까요? 아, 또 설날에 또 갈등과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꽤 많지 않을까? 또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는 좀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죠. 뭐 통계적으로 나와 보면은 설날과 그다음에 추석 이후에 이혼율이 급증한다는 통계는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 참으시고요. 그래 이렇게 하면서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라고 뭐 잘하겠습니까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성으로 사는 나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맞아 아이고 맞아 힘들었겠는데 이런 자세 진짜 필요하다는 거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여성분도 꽤 많으십니다만 남성분들이 좀 많고 나이 드신 남성분들이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자, 오늘 미국 시장이 있었습니다. 월요일 미국 시장 월요일은 프레지던트 데이로 휴장이었고요. 이제 미국 시장으로 화요일 장이 마감이 되었고, 그래서 미국 마감으로 여러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뭐 휴일인 만큼 느긋하게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찾아뵙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점심이 와서 여러분 찾아뵙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S&P 500 지수는 전일 대비 0.1% 상승했고요. 다우존스는 0.07%, 나스닥은 0.14% 상승했습니다. 러셀도 0.03%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어떤 모양을 그렸냐면 쭉 이렇게 끝났어요. 아주 낮게 시작해서 그래도 욱 하고 올랐다 쭉 빠지면서 끝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그나마 이제 그 한국 분들 입장에서 미국 시장 봤을 때, 야, 이건 다행이다 할 수 있는 점은 뭐냐면, 뭐, 그 반도체 중에서 하드웨어 반도체는 그런대로 괜찮았다라는 점 등이, 한국의 그 포지션을 노출시키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 미국 시장 마감에 나쁘지 않은 뉴스였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아시아 통화가 달러 대비 조짐이 이상한데? 네. 조짐이 이상합니다. 오늘 뭐 다른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뭐 이제 국제적으로 뭐 이란과의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뭐 영국의 문제도 있고 등등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제 눈에는 조용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환이 좀 이상한데? 네, 어떻게 이상해? 달러는 약세고 반면에 아시아 통화는 강세다라는 게 핵심적인 상황입니다. 자, 오늘 그 환과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는 영국에서 실업률이 나왔는데 영국 실업률이 대폭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4분기 실업률이 5.2% 나왔어요. 5.2%? 뭐 기존보다도 당연히 높게 나온 것뿐만 아니라 팬데믹 이후의 최고치고요. 팬데믹은 좀 그냥 그걸로 하고 치고 그거 빼고 계산해 보면 2015년 이후 영국의 실업률이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영국도 어렵네, 진짜. 영국 밥 굶는 애들이 있다던데 정말 어렵네요. 자,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번 휴일 동안의 곰곰이 저도 이제 유튜브 몇 가지를 보면서 번뜩 생각났던 거가 하나 있어요. 그 영국의 자동차들을 보면 되게 그 디자인이 좀 멋지지 않습니까? 뭐 제규어, 그다음에 뭐야 007이 타고는 마틴, 그다음에 에스틴 마틴인가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랜드로버 뭐 등등등 영국 차들은 좀 대체적으로 멋있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데 타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장이 되게 잦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귀족 문화가 있는 거야. 귀족 문화가 있으니까 이렇게 멋지게 만드는데 그거를 이익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더라는 거죠. 이게 그 귀족으로 오래 살면서 있는 어떤 한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 입장에 놓여져 있는데 주인 노예 변증법이라는 해결 변증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주인의 입장이다 보니까 노예한테 서비스를 받죠. 계속해서 서비스를 받다 보니까 좀 늘어지는 거예요. 늘어지니까 그리고 노예는 근데 계속해서 이제 서비스를 해줘야 되니까 갈고 닦으면서 뭔가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기능적으로 봤을 때 노예의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지고 그다음에 주인은 느긋해지면서 늘어지면서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이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노예가 뒤집어지는 주인 노예의 변증법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해결에.
아 이게 나라별로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구나라는 느낌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은 장면 중에 하나인데 그 영국이 드디어 해가 졌구나. 아 해가 안 질 줄 알았는데 한 100년 전에는 절대 해가 안 질 줄 알았는데 해가 인제 완전히 졌어. 안녕. 완전히 전 노을의 국가가 영국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좀 갖는데요. 말이 좀 길어진데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해야 될 말이 오늘 꽤 많기 때문에 휴일날 머릿속에 생각났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어찌되었건 영국의 이 실업률로 인해서 영국 파운드화가 가치가 뚝 떨어져서 달러 가치가 좀 올랐습니다. 그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재미났던 것은 중국 위안화가 6.9를 깨고 6.88까지 떨어집니다. 자, 큰 폭이 아닐 수도 있죠. 1년간 그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달러 대비 대략 한 5.29% 정도 강세를 보였으니까 뭐 그거 갖고 그러냐라고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전 세계 통화가 지금 약세 전쟁 중이잖아요. 서로 간에 그냥 약세 랠리를 펼치고 있어. 누가 먼저 더 약세가 될 것이냐 한 게 지난 코로나 이후로의 그 전개되는 양상인데 거기에 사실은 상당히 앞서갔던 국가가 일본이 1등이지. 약세 촤. 그다음에 2등이 한국 툭 갔는데 3등이 중국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 1년간 그리고 올해 들어서 가장 극렬하게 나타나는 흐름 중에 하나가 전 세계 통화 중에서 오히려 중국 위안화가 가장 강세를 보여주었고 엔화 끝없는 약세 흐름에서 다카시 총리의 총선 이후로 강세 전환했다라는 점 그리고 원화도 일본 엔화의 강세 전환과 함께 추가적인 강세가 더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올해 들어와서 통화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한국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매우 민감하고 중요하고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 자산 중에서 제일 많은 자산은 달러 자산이에요. 그리고 달러로 모든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죠. 그런데 달러 값이 계속해서 약세가 된다면 그 투자자들은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 그 자산 시장에서 26년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사실상 26년만이 아니고 26년, 5년도에도 매우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러나 이제 26년도에 전형적으로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 점을 잊지 말으셔야 한다. 게다가 심리적으로 보면 사람 몰리는 그런 흐름도 나타났잖아. 사람들이 모두 달러 하는 흐름이 있었으니까 이런 흐름의 반작용들은 자연스러운 수순인데 지금 눈에 무엇인가 포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되게 재미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일본 국채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갔다라는 점이에요. 굉장히 큰 폭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그 엔화 10년물 국채분의 2.22였거든요. 근데 2.09예요. 오, 13bp? 굉장히 큰 폭이죠. 그다음에 30년물도 3.45에서 3.36이에요. 9bp. 큰 폭의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지난 10년물, 일본 10년물, 30년물은 끊임없이 우리가 체크했던 게 뭐냐면 일본 경제에 대한 약세 베팅이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끝도 없는 약세 베팅으로 인해서 일본 국채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격이 떨어질 건지 모르겠다. 게다가 여기다 나카시 총리가 또 확장적 재정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본 엔화는 이제 믿을 수가 없고 이젠 저기 끝난 나라야. 뭐 이런 식의 배팅이 채권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돈 많이 찍어내면 전화 채권 어떻게 믿겠어? 이러면서 약세 베팅이 계속 됐었는데 굉장히 큰 폭의 되돌림이 나타났다는 거. 우리는 더 약세될까봐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엔화도 어떻게 될 것이냐 계속 두 개를 주시했잖아요. 왜냐하면 회색 코풀 쏘니까. 근데 이쪽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 이거 대단히 의미 있는 흐름이라는 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위험을 나타낼 거라고 했던 회색 코뿔소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굉장히 큰 폭 강세를 나타내서 어, 그러면 이거는 전형적인 달러 약세로 가게 되는 수순 아니야? 라는 생각을 들게 해줬다라는 점, 이것들을 기억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미국 시장 보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다 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위안화 강세로 넘어간 것의 첫 번째는 내수를 중심으로 나라가 바뀌고 있다라는 점은 거의 뭐 명백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중국 얘들이 지금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어? 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보셨다시피 중국은 스위프트망에서 러시아가 그 제외된 이후에 매우 빠른 속도로 금을 추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달러 스위프트망에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동안 1대1로 망을 통해서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깔아 제낀 거에서 그 자신들의 힘을 뽐내기 시작했다. 특별히 아프리카나 이런 제3세계 국가와 위안화 결제 등등을 아주 가속하게 일으키고 있다라는 점 등등을 감안해 보면 얘네 지금 뭐 하려고 이러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인데, 이거는 뭐 어차피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니까 뭐 천천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게 있구나라고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이란과의 핵협상 문제는 시장이 좀 압박을 주다가 그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있으면서 그런 어떤 압박의 요소로서는 영향력이 좀 약화됐다는 게 오늘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장 상황으로 좀 들어가 보죠. 미국의 시장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거시경제 얘기는 했으니까 소프트웨어 업체가 아주 그냥 계속 엉망입니다. 지금 다우존스 소프트웨어 업종 지수 1.6% 하락했고요. 컴퓨터 서비스 지수도 1.6%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종이 모이는 ETF인 IGV도 또다시 2% 하락하면서 잠시 반등하다가 또다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고점 대비로만 30%가 훌쩍 넘었고요. 올해 들어서만 23%나 빠지는 초약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드웨어는 좀 반등을 하면서 그런대로 괜찮았어요. 반도체 지수는 약보합이었습니다만 하드웨어 지수는 2.5% 상승했습니다. 하드웨어 지수가 올라간 데는 역시나 대표주인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 브로드컴 등의 강세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1.1% 올랐고요. 그리고 애플 그동안에 미국 정부와의 문제로 인해서 큰 폭으로 떨어졌던 애플이 무려 3.18%나 큰 폭의 반등에 성공했고요. 그다음 브로드컴도 2.27%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ARM, Applied Materials, Lam Research, KLA, ASML 모두 상승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드웨어는 강한 거예요. 자, 그리고 뉴스 중에 한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해서, 지금 삼성전자의 평택 P5 공장에 클린룸을 짓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뭐라고? 보통 클린룸이라는 건 그냥 설비 장치잖아요. 설비 장치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건물을 다 짓고 모든 부대 시설을 깔고 마지막에 그 클린룸을 쭉 넣는 게 상식적일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그랬잖아요. P5 공장 28년도 가동하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동안에. 근데 지금 오늘 최근에 나온 뉴스는 뭐냐면 클린룸 발주가 나갔다는 거예요. 발주 나왔고 빨리 설치하고 배관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다 같이 작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수주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힘들다가 아니고 좋지 뭐, 매출 나오니까 좋은데 그렇게 빨리요? 그렇게 빨리 해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 약간 급행료 나오는데 괜찮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최대한 빨리 할게요. 그러면 자재 비용도 조금 괜찮다고요? 오케이, 빨리 해드릴게요. 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자, 우리 특파원들, 자, 평택에 계신 분, 그 다음에 화성에 계신 분 등등. 자, 우리 특파원들 댓글로 올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우리 숨은 그림 그 퍼즐 맞추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는 거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퍼즐을 맞춰주시면 우리 그림이 조금 더 잘 윤곽이 드러납니다. 이 말인즉슨 27년도 중반기 안에 물건을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다 완성하려면 27년도 될 것이고, 그러면 물건까지 나오려면 28년도 아니겠어? 막 이랬었는데 지금 이 수준이면 P5는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공장이에요. 설비 증설 그동안에 했던 건 P4입니다. P4가 빠르면 내년도 초반에 나오지 않겠어? 라는 게 기본 우리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뭐냐면 이 정도면, P5가 이 정도면 P4 올해 나오겠네. 그죠? 그다음 P5는 내년도 나오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목은, 그동안에 우리 증시각도 TV에서 계속 의문을 푼 거, 왜 도대체 설비 증설 안 해? 왜? 이게 완전히 뒤집힌 거죠. 자, 한 겁니다. 그것도 매우 빠르게. 그래서 평택에 계신 그 현장 소장님 말씀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눴던. 그때 P5를 멈추지 않고 그냥 했으면 지금 얼마나 좋을까. 그 동네에 계신 분은 현장 소장도 반도체 전문가시더라고요. 야, 지금 그때 멈추지 않고 계속 돌렸으면 지금 물건 나와가지고 엄청 돈을 벌 텐데, 뭐 이런 이야기를 현장에서 건설 소장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상황.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발을 땅에 대고 있어야 돼요. 현장이 제일 빨라. 현장이 제일 정확해. 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숫자로 뽑는 거는 시차가 한참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시차에 따른 왜곡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그걸 가늠해야 되는 상황들이잖아. 내가 시차를 늦게 받았으니까 앞으로도 가늠해야 되니까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거야. 오차가. 그래서 현장 이해가 가장 정확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우리 그 현장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위기 보면은 27년도 증설 완료에 의한 양산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현물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요게 포인트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 그러나 물량이 이제 늘어나면 지금 7년도 초반이나 26년도 후반부에 P4 라인에서부터의 물량이 증가가 된다면 마진의 폭은 즉 총 이익은 더 커지겠네. 그렇죠? 총 이익은 더 커지는데 이건 뭐 확정. 만약에 물건이 26년도 후반부터 나온다면 단위당 단가는 이제 떨어지겠네.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요. 공급을 충분히 해주면서 가격을 조금씩 덜 떨어뜨리는 방식을 갈 거니까 아마도 그렇게 될 거니까 총 이익의 양은 엄청나게 늘 것이다. 라는 점. 그래서 뭐 이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의 뭐 이제 이익 전망이 이제 130조도 넘었다면서요. 이제 완전히 안드로메다 가고 있어요. 뭐 150조도 넘고요. 지금 계속 넘고 있어. 계속 늘고 있어. 그렇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메모리 관련된 기업들 CEO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계속 대표적인 게 대만의 필슨 일렉트론의 CEO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 메모리 슈퍼 사이클은 평생에 한 번뿐 이 사이클이 왔다. 전례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 역사적으로 이런 건 없었다. 내 평생 처음이다. 제가 항상 얘기는 저는 99년도 한국의 버블장을 보면서 내 평생에 최대의 버블이 지나갔구나. 그 어린 나이에 20대의 나이에 그 생각을 했었는데 와, 이 좋은 장을 이렇게 흘려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그런 얘기 똑같은 톤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반도체 관련 CEO께서 이번 메모리 사이클은 전례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자, 이 이유인즉슨 자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죠.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공부한 거를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자 코로나 터지고 수요가 급증합니다. 수요가 급증을 해요. 급증을 잠시 멈췄던 게 급증을 합니다. 그런데 공급망은 평소대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급증한 거를 못 따라가니까 가격 쇼티지가 발생하면서 아시다시피 뭐 자동차도 못 만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대규모 설비 증설을 합니다. 설비 증설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20년, 21년 사이클에서 모든 사람이 디지털 디바이스를 싹 다 갈아엎었어요. 그러니까 22년, 24년, 24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수요 증발이 됐습니다. 수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갖고 수요가 꺾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수요는 꺾었는데 공급은 이만큼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3, 4체제로 끝났기 때문에 메모리 업체들은 절대 앞으로는 적자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적자가 빵빵 터졌어요. 난리가 난 거지. 그러고 나니까 다시 좋아했어. 이제 AI가 막 하면서 HBM 수요가 터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 수요는 터졌지만 레거시 D램 쪽은 수요가 없었어. 그래서 레거시 D램 쪽은 여전히 안 좋고 HBM은 납품하면 돈은 버는데 수율이 안 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큰 돈 못 벌고 하이닉스만 돈을 벌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달라 그래. 그러더니 갑자기 추론 관계가 접어들면서 일반 레거시 DRAM의 수요도 폭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떨어졌던 게 이제 정상화 됐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기본 수요 곡선에서 추가적인 이런 수요가 이제 터지기 시작한 거죠. 그제서야 안 믿던 설비 증설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할까 말까 아닌 것 같은데 쟤들 저러다 또 2년 뒤면 또 꺾이는데 이랬는데 분위기 보니까 이게 장난 아니네. DDR4가 뭐 가격이 뭐 60달러 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뭐 창신 메모리가 팔아가지고 지금 점유율이 올렸어? 뭐 이런 상황들이 오다 보니까 이제 설비 증설 본격화했는데 설비 증설을 한다는 소식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물가가 그다지 꺼지지 않으면서 수요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이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급해진 거죠. 급해진 겁니다. 생각보다 수요가 더 센데? 라는 인식을 이제 확실히 한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설비 증설의 속도를 가열차게 지금 높이고 있는 거죠. 그 상황이 지금 P4, P5 라인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형국이다 라고 정리해도 뭐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의 우리가 그동안의 그림 맞추기를 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보통은 과거에는 설비 증설에서 물량이 늘어난다고 하면 현물 가격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빠르게. 자, 요 부분이 핵심이에요. 어떻게 될 거냐? 현물가가 빠르게 떨어질 거냐 여부, 이 부분 잘 보셔야 되겠고, 그다음 실제로 물량이 언제부터 출시될 것이냐 여부, 이 부분 잘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현물 가격이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조만간에 설비 증설의 물량이 나타난다고 확신이 들매도 불구하고 현물가 하락폭이 조금밖에 안 나타난다면, 그러면 이건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 메모리 업체들의 수익이 정말 본 적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드웨어 업체 얘기가 나와서 이쪽으로 잠깐 넘어갔고요. 정리되셨죠? 제가 길게 얘기했는데 정리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길게 얘기해서 죄송하고, 그러나 이제 높아지면 말씀드리면 현물 가격 하락폭이 크게 나타난다 이러면 미래도 땡겨오게 되거든요. 미래도. 그러면 설비 증설이 나와서 총 이익량은 분명히 늘어날 건데, 이익 마진이 지금처럼 천문학적인 이익 마진, 뭐 7할, 8할, 1억 팔았더니 8천만 원 남았어요. 거기다 이제 판공비 좀 빼야 돼요. 뭐 이런 거, 이런 사태, 이런 상황들이 계속 갈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은 해봐야 되겠죠. 예, 이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건데, 상황이 어떤지를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오늘 제가 댓글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을 기다리면서. 네. 자, 어쨌든 지금 그 나스닥은 5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22년 이후 최장 하락 기간에 접어들어서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과연 AI 등장에 의해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 궁금해하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니네 먹히는 거 아니야? 너희 단순 소프트웨어 이거 분명히 너희 먹힐 것 같은데,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옥석이 어떻게 가려지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한 시장의 좀 눌림이 있다는 점은 기억하셔야 되겠고, 재미난 거는 반면에 항공업종은 초강세입니다. 오늘 항공업종 지수가 거의 4% 가까이 3.79% 올랐고요. 유나이티드 항공은 4.3%, 델타 항공은 2.7% 올랐는데, 왜 올랐나 내용을 봤더니, 야, 이거 미국의 어떤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고가 좌석 비중을 확 늘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퍼스트 클래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컨드 클래스 같은 걸 만든 거지. 그리고 일반인들은 포스트, third 뭐 이런 좌석으로 갖고 이 세컨 그 좌석을 만들어 갖고 가격을 확 올린 거야. 잘 팔린답니다, 이게. 잘 팔려요. 야, 옛날에 뭐 저기 1등석들 보면은 막 텅텅 비고 갈 때가 많은데 이제는 채워진다는 거죠. 왜 그래요? 돈 번 사람이 많아요, 미국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고가 좌석이 팔리면서 항공업종의 주가가 올랐는데, 근데 반대로요. 재미난 건 미국에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사람은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굉장히 큰 고민이 있는데, 지금 소고기값 한 50% 올랐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뭐 물건값, 마트의 물건값이 너무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오히려 이제 코스트코나 월마트 오늘 주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쪽에서의 소비가 이제 그 매출이 줄은 거 아니냐, 소비가 줄어가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과 돈이 남아 들어와서 퍼스트급의 그 항공 좌석을 타고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의 극단적 분할이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 트럼프 행정부는 매우 어려울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농산물 관련된 그 과일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수입 관세로 인해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지금 트럼프 지지도에 계속해서 타격을 주고 있어서 과연 이거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최근에 법무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하실 말이 다우존스가 사상 최고치 5만 포인트를 넘었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법무장관께서 뭐 굳이 뭐 그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프의 최대 치적은 주식시장을 화랑시켰다는 거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의 지지도가 슬금슬금 그 높았던 지지율이 슬금슬금 내려가고 있다라는 점이죠. 자,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에 대한 호불호 상관없이 그 트럼프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꺾인다는 것들은 제가 보기엔 주식시장에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감안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지금 한국의 자본 시장이 점차 지금 5,500포인트를 넘어서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또그 저기라서 설날이라서 생각이 많아지는데 이런 거 딱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머리에 생각이 막 되는데, 한국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같은 극단적인 양극화가 나타나면 안 되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자산 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공론화를 좀 시킬 필요가 있다. 사실 저는 세금 없는 게 제일 좋죠. 지금처럼 세금 없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물론 매도할 때는 거래세 꽤 높게 내잖아요. 부동산 세금에 버금가는 세금을 내잖아요. 우리 거래할 때 보면은. 그리고 아무리 봐도 부동산보다는 변동성, 동산이잖아. 이건 동산이니까 거래 유연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세금 많이 내죠. 거래세로 따져보면 안 내는 게 아니죠. 뭐 차익은 아직 안 내지만 이 거래세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내죠. 부동산 관련 뭐 종합소득세보다 훨씬 더 많이 내지 않습니까? 주식 거래세가 부동산 종합소득세보다 훨씬 큰 걸로 알고 있어요. 맞을 거예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으로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공론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미국처럼 극단적인 사회 갈등과 분열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좋을 때부터 이걸 좀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더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저는 똑같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기업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자본과 자산을 리턴 값이 많은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즉 주식으로 따지면 ROE가 높은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나 이런 자본의 이쪽 투자는 기업에 대한 투자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 그럼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도 있고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매기는 세금과 그다음에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점유에 의한 그 효용성을 향유해서 국토를 어떤 사적 효용으로 전환하는 부동산에 내는 세금과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지금 현재 한국 같은 경우는 거래세만 해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총액 기준으로 훨씬 더 세금이 높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소득세까지 매기면 주식 시장의 소득세 규모가 월등히 커질 수밖에 없다. 자본 차익까지 생각을 하면. 자, 그러면 기업에 돈을 대주는 기업의 자본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을 주는 자본 자산 시장에 대한 세금과 국토를 이용한 효용을 얻어서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추가 이익에 대한 세금과 누가 더 세금이 많아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나라 전체 지속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우리 자산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긴 해야 되겠지만 땅을 점유하면서 얻게 되는 효용성에 대해서, 근데 이건 내가 이만큼 효용을 얻으면 다른 사람이 이만큼 효용을 못 얻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시 전체 95% 땅을 효용으로 내가 쓰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5% 갖고 나눠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95%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좀 더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이렇게 공간을 넓게 쓰고 효용을 뽑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기업에 대해서 돈을 내주는 거는 거기서 돈을 얻었기 때문에 구조가 만들어주는 돈이잖아요. 주식 자본 시장이라는 것에 구조가 만들어서 수익을 내주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겠죠. 내야 되겠지만 이거는 이쪽은 남한테 피해를 주지는 않잖아. 돈을 벌어도. 근데 이쪽은 내가 효용을 많이 갖는 만큼 남의 걸 뺏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괜찮아. 그래. 많이 써. 너 많이 써. 네가 다 써. 대신에 그만큼 돈을 내. 그게 맞지 않나요? 전 좀 어떤 원칙적으로 세금을 결정할 때 이런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기 이제 설날이라서 생각이 좀 많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얘기했는데 좀 부족한 사람이 얘기를 많이 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나머지 시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잘 보내시길 바라고 내일 오전에 미국 마감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마무리, 설 명절 마무리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